안녕하세요. 경제학연구 김중구 교수입니다. 19강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경제에 두 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실업과 인플레이션입니다. 실업의 정의와 측정, 그리고 실업의 성격,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 이런 순서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폐와 은행 제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국민경제의 영원한 두 가지 숙제인 고용과 물가 안정 알아볼 텐데, 실업의 정의는 15세 이상으로서 노동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직장이 없는 상태를 실업이라고 하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업은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이 있고, 이것을 이제 자연 실업이냐 비자발적 실업이냐로 다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이제 사회적 비용은 예상 인플레이션인 경우 피셔 가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피셔 가설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겠고, 비예상 인플레이션이 재분배에 영향을 주고, 또 장기 계약을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지 않은 것이 나타나면 투기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으로는 단기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수요가 늘어나거나 비용이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장기 인플레이션은 이제 정부가 화폐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고, 또 재정 지출을 할 경우에 통화량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데, 그런 내용을 수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경제의 이제 두 가지 숙제가 고용과 물가의 안정인데요. 그래서 이 두 이슈는 경제적 복지 측면에서도 국민경제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실업은 그 실업을 당한 개인의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 여기 지금 신문 기사 캡처한 걸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통계상의 실업률하고 체감 실업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이 매년 쭉 늘어나고 있다가 이런 통계가 이제 발표된 가장 마지막인 2020년에는 무려 24%의 청년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와 고용,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이슈가 더 중요하냐, 이런 물음을 우리 항상 갖게 되는데, 그건 물론 두 가지 이슈가 다 중요한 국민경제의 숙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실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실업은 이제 unemployment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65세부터 15세부터 65세까지를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15세를 넘은 사람이 일을 할 의사가 있는데도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unemployment, 실업이라고 합니다. 노동 가능 인구는 일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는 15세 이상 인구를 4,3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 중에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는 2,700만 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노동시장의 구성을 보면 이 전체 이제 노동 가능 인구가 있고 이 노동 가능 인구의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지며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취업자,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실업자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노동시장을 보면 노동 가능 인구가 4,300만 명, P 값이 4,300만 명인데 이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L 값이 2,691만 명입니다.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1,611만 명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 employment 2,594만 명이고 실업자가 unemployment가 98만 명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은 요 L 값을 노동 가능 인구 P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62.6%가 우리나라의 노동 경제활동 참가율이고 그 중에서 실업률이라는 것은 실업자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준 것인데 통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2015년에 3.6%가 실업률로 잡혀 있다는 거죠. 좀 더 최근의 통계를 보면 자, 이거는 이제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체 실업률인데 3.5%였던 것이 쭉 3.8%, 4.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7%로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나라 전체의 실업률은 2.7%로 통계청 발표에 나타났는데 앞에서 봤듯이 이거는 체감 실업률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들인 경우에 지금 체감 실업률이 24%에 달하는데 2.7%가 실업률이라는 것은 그만큼 체감 실업률과 실업률 사이에 큰 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실업률의 측정에 대해서 앞에 얘기한 것을 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실업률은 이제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누어져서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실업률이 되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그 실업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이제 빠져 있습니다. 배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업률을 계산할 때 이제 통계청에서 현실에서 어떤 사람이 실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판단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통계 작성 때 그 자의성이 그 작성자의 자의성이 개입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그거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단념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구직 단념자라고 하죠. 근데 이 구직 단념자는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구직 활동을 포기했기 때문에 비경제 활동으로 분류돼서 실업자 통계에서 빼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실업률을 계산하는 방식인지는 이제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직 단염자를 포함했을 때, 고려했을 때 실업률은 공식 통계에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에 이른다는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업이 나타나는 그 기본 유형을 살펴보면 경기적 실업이 있고 마찰적 실업 그리고 구조적 실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적 실업이라는 것은 경제의 그 침체, 경제 불황이 원인이 되면 기업들이 이제 그 고용을 줄이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실업 상태, 이것을 이제 경기와 관련된 경기적 실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찰적 실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사를 감으로 직장을 옮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다니는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개인이 선택한 실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 실업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뒤에서는 이제 비자발적 실업이 이제 여기와 상관되는 개념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소위 그 완전 고용 상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다 고용인 상태에 있다. 이게 완전 고용 상태인데, 완전 고용 상태에도 실업 중에서도 이 마찰적 실업은 존재한다는 거죠. 마찰적 실업만이 존재하는 상태가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완전 고용 실업률이나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일종의 실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적 실업이 있는데, 구조적 실업은 그 노동 시장에서 그 자동화가 진전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가 개편된다든지, 요즘 같으면 이제 AI 쪽에는 IT나 AI, 빅데이터 쪽에는 이제 일자리가 많은데, 소위 굴뚝 산업은 일자리가 많이 줄잖아요. 이게 사업 구조가 개편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해서 즉 경제 구조의 변화 때문에 그 개편되는 없어지는 그 산업 구조에 일하던 사람들이 실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경쟁력이 없는 산업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노동 인력이 대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즘 현대처럼 경제가 급속하게 이렇게 구조 개편,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이 구조적 실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구조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과 달리 이거는 비자발적인 실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 정부라면 일자리가 사라질
그런 산업은 이제 인식하고 그런 산업에서 그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산업 쪽으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해서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연 실업과 자연 실업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자연 실업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지금 이제 일하는 그 일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마음에 드는 일자리로 옮겨 다니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마찰적 실업을 자연 실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자연 실업률은 실업자의 수가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실업률이 0%가 돼야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또 자연 실업률 상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어느 정도 이런 마찰적인 자연 실업이 나타나고 그 자연 실업률조차도 0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제 자연 실업률 중에서 이제 마찰적 실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연 실업률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자연 실업률은 마찰적 실업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러한 그 마찰적 실업에 영향을 주는 그 대표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실업보험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업보험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실업보험료를 내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그 실업 상태가 되면 그 실업 그 보험료를 일정 기간 지급받게 되는데 그런 걸 실업보험이라고 하죠. 근데 이러한 실업보험 제도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매우 그 적은 그런 실업보험 체계를 갖춘 곳이 있는가 하면 관대한 실업보험을 가진 곳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 이 관대한 실업보험이 존재할 때 이제 자연히 그 실업에 따른 그 실업자의 고통이 많이 줄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이런 그 마찰적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관대한 실업보험이 있으면 그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나라 경제에서 자연 실업률이 낮다는 사실은 그 나라의 그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나 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거나 하는 그러한 자신에게 더 적합한 직업을 얻기 위한 시도를 하다가 실업이 되면 이게 충분한 실업보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가능하면 그런 마찰적 실업 상태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보험 제도가 이제 보험금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상 실업을 당한 사람에게는
매우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 실업률이 우리나라는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자연 실업률이 낮은 자연 실업률이 그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이 어느 정도 높을 수 있는 것은 그 유럽의 소위 선진국들에서나 있는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은 이제 그 불황 때문에 나타나는 경기적 실업이나 또 이래 그 산업의 구조적 실업, 구조적 혁신에 따라 생기는 구조적 실업처럼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 때문에 겪는 실업이 이제 비자발적 이런 것을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물론 어떤 실업이 이게 비자발적 실업이냐 아니면 마찰 실업 같이 자발적 실업이냐 이거를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현재 임금 수준이 이제 균형 임금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면 노동에 대한 공급,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는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 공급이 기업들이 그 노동을 살려고 하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현재 임금 수준이 균형 임금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노동에 대한 공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자발적 실업 발생이 생기는 원인을 두 가지로 최저임금 제도와 노동조합의 존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최저임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숙련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이게 이제 최저임금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거죠. 만약에 최저임금 제도가 없어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주 낮다면 일을 하지 않았을 사람도 최저임금 제도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시간당 10,000원이 보장이 되니까 자기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서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노동의 공급이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노동의 수요하고자 하는 그 수요량을 초과하는 되는 이런 현상을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최저임금이 그렇고 또 이제 노동조합 전제라는 건 뭐냐면 노동조합이 전제하면 이제 노동조합과 회사 측하고 사이에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이 없을 때 노동자 개인이 회사랑 임금 협상을 할 때보다는 임금이 높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높으니까 또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거죠. 응?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이제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력을 제공하려는 사람 많은데 수요는 작으니까 그게 이제 실업 상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비자발적 실업 발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최저임금 제도와 노동조합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볼 때, 이제 인플레이션은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이제 예상된다면 그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는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질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실질 이자율이라는 건 여기 명목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이 실질 이자율이에요. 근데 요것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주는 그런 명목 이자율을 요구한다는 거죠. 즉 더 높은 명목 이자를 채권자들이 요구하고 그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러한 채권자의 요구에, 즉 명목 이자율을 높여달라는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셔 가설이라는 게 뭐냐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예상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 산식을 우리가 거꾸로 명목 이자율을 변수로 놓고 보고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플러스 뭐예요? 인플레이션율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 돈을 빌려주고 차입하는 대차 계약에서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미리 반영된다. 그게 이제 피셔의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대차 관계뿐 아니라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이처럼 예상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정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사실 아무런 실질적인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그 피셔의 가설에는 그 몇 가지, 세 가지 한계가 있는데, 메뉴 비용, 구두창 비용, 계산 단위 비용이라는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식당에서 음식값을 변경하려고 하면 그럼 메뉴판 바꿔야 되잖아요. 그 메뉴판 바꾸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식당을 이제 식당에 한해서 이런 메뉴 비용이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상품의 가격 인상에는 이러한 메뉴 비용과 유사한 부가적 비용이 들어가죠. 그게 이제 메뉴 비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구두창 비용이라는 것은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이 부지런히 은행을 드나들다 보면 뭐야 구두창이 닳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두창 다른 거를 교체하려면 돈 들어가는데 그거를 구두창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즉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사람들이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잦은 발걸음을 하게 되고 그러려면 구두창이 딴다는 거죠. 그래서 밀가가 뛸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현금 가지고 있으면 그 현금의 가치가 줄어드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은행에 예금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은행 저 은행 예금 이자 많이 주는 데를 찾아다닌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구두창 비용이라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단위 비용은 뭐냐 하면 자 이제 물가가 오르기 전에 쌀 1kg당 5,000원 그 다음에 옷 한 벌에 5만 원 그러면 뭐예요? 쌀 10kg가 5단벌하고 가치가 같은 이런 가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가치관계가 물가가 상승하면 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옷에도 똑같이 적용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생필품에 가까운 쌀은 그 물가 상승에 민감하지만 옷은 또 물가 상승에 예를 들면 그리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쌀은 2,000원 올랐는데 옷은 뭐 2,000원이면 뭐 거의 한 40% 오른 거잖아요. 근데 옷은 5%밖에 안 올랐다면 그렇다면 쌀값 단위당 쌀값과 단위당 옷값의 그 가치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화폐가 계산 단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계산 단위 비용이에요. 근데 이제 피셔의 이러한 그 한계점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첨부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메뉴 구두창 계산 단위 비용이 실제로는 얼마나 큰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또 그 말은 예상된 인플레이션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러한 증거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그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어떠한 이제 영향을 미치냐면 그 소득 재분배, 즉 소득 분배 왜곡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 내용이냐면 실제 물가 상승률이 예상 물가 상승률보다 큰 경우에는 이자율이 적정하게 조정되지 못하잖아요. 물가 상승률만큼 조정되지 못하면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채무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즉 채권자에게서 채무자로 소득 재분배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또 노동시장에서는 고정된 명목 임금 때문에 노동자에게서 기업으로 소득이 전가되는, 재분배되는, 그래서 노동자가 불리한 이런 상황도 발생한다는 거죠. 왜냐? 임금은 우리가 그 즉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번 조정할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금인 경우에 연금도 고정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물가가 상승한 만큼 이자가 상승하지 않으면 그 실질 소득이 감소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제가 2016년에 그 그리스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연금 받는 노인들이 그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건 뭐냐? 이 사람들은 고정연금을 받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 고정연금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소득 재분배 영향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계약의 이슈입니다. 이제 이렇게 물가 그 상승, 인플레이션이 불확실하게 되면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이 장기 계약이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년짜리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있어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금리를 도대체 얼마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관리에 들어가면 여기서 선도이자율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계약은 못하고 단기 계약만 채권자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물론 채무자들도 마찬가지고. 단기 계약만 선호하고 장기 계약은 뭐 5년짜리 회사채나 3년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회피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장기 자금 차입이 필요한 그런 투자 의사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경제 전반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장기 계약의 문제입니다.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 하에 장기 계약의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투기가 성행하는 건데, 이게 이제 상품 간의 상대 가격 변화가 심해지면 아까 우리가 쌀하고 옷에서 봤듯이 그 관계가 이제 불투명해지거나 그러면 이제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만약 차익거래 기회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가격이 낮은 것을 샀다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에 투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건전한 성격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되면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나쁜 점만 있냐 하면 약간의 사회적 편익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부가 인플레이션 세금과 같은 거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정부가 화폐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화폐를 발행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화폐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러한 것을 너무 심하게 하면 그래서 너무 많은 통화를 발행하면 물가 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편익이 있긴 하지만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윤활유,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임금 계약이 이제 고정 단기적으로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 저기 임금을 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게 되고 다시 말하면 그 기업들의 그 지불하는 실질 임금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그 호황으로 가는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은 실질 이자율, 즉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에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실질 이자율은 떨어지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투자를 늘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억지 춘향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편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이제 단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을 먼저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총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총 수요가 E0에서 E1으로 증가하면 그러면 이제 물가가 P0에서 P1으로 상승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비용이 상승해서 기업들이 상품의 공급을 Y0에서 Y2로 낮추면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 같이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물가가 P0에서 P1으로 올라가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총 공급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그게 또 비용 상승으로 비용 상승에 의한 공급 감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단기 인플레이션인데 그 단기 인플레이션은 특징이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냐면 총 수요 억제 정책을 통해서 이제 적은 비용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총 수요를 줄이면 국민 소득이 떨어지고 실업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수요 억제함으로 해서 해결하는 그런 건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 공급의 감소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국민소득을 줄여서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이제 동시에 발생하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가장 안 좋은 경제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활용 가능한 생산 자원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그 활용 가능한 생산 자원의 크기나 또 기업의 생산성 이들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장기 인플레이션은 이 화폐 공급량을 정부가 증가시킴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서 화폐 공급이 늘어난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에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앞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총 수요와 총 공급의 부조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수요 공급보다는 정부가 화폐를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장기 인플레이션의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프리드만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냐?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건 화폐적 현상. 정부가 돈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가 지금 Y축이 물가 상승률이고 X축이 화폐 공급 증가율인데 이렇게 보면 물가 상승률과 화폐 공급 증가율 사이에 뚜렷하게 양의 상관관계, 즉 화폐 증가율을 높이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그런 상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 IMF의 실증적인 조사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해 보면, 정부는 이제 항상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출을 필요로 하고, 그 정부가 화폐를 많이 찍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건 곤란하고, 그리고 이제 조세 징수나 국채 발행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재정 수요를 충당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곤란한 경우에 재정 지출 충당을 위해서 정부는 화폐 발행에 의존하죠. 그게 이제 장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재정적 현상이냐? 재정 정책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부가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하면 이것이 장기 인플레이션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죠. 그 볼리비아 같은 경우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이 있는데 그 사회적 그 성향의 정부가 그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부족한 돈을 화폐 발행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아주 급격하게 오랫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뭐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습 정리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